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2주간 동안을 저희들을 지키시고 오늘 이 마지막 순간까지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두시며 저희들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저 북한 땅, 북한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시간과 공간과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마무리하면서 정말 배워야 할 부분들을 정말 충분히 배우기를 원하오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셔서 저들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9번째 강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조금 시간을 좀 더 드리고 싶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앞으로 더 연구해야 할 대상들이 우리 공부를 하는 우리 모두들에게 조금 있는 것은 과연 북한 안에 갖고 있는 그 북한 사람들이 그 받고 있는 영향 주체 사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오늘 사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더 넘어가기 전에 몇 가지만 우리가 주체 사상에 대한 부분을 조금 알고 가는 것이 그냥 핵심적이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어저께 공부할 때에 일반적으로 그 평민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부여되었었던 그 공부는 그 특별한 계층이 아니고서는 소위 얘기하는 핵심 계층에 들어가지 않는 한 대다수 사람들은 주체 사상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체 사상 그랬기 때문에 북한의 주체 사상이다. 그거는 김일성이 중심적으로 사회주의다.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알 뿐 일반 동료계층이나 적대계층은 거의 주체 사상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라 했을 경우 못 내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자본주의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라 했을 때에 과연 몇 명의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대답할 수 있느냐 이런 소리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전 북한이 그 주체 사상에 가득 차여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음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탈북자들이 나와서 교육을 받은 그 층이 아니고서는 주체 사상을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 중에 제가 미국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데 북한에서 발행되고 있는 여러 책들이 있고 우리 한국에서 발행되는 책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무들의 웹사이트에다 주소를 올려드렸습니다만은 그것을 찾아가서 북한 이해라고 하는 우리 한국 통일론에서 나온 그 아주 간단 명료하게 주어진 그 책을 여러분 보시면서 미래를 위한 것도 있지만 북한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조금 더 넓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가는 것을 숙제로 하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책보다 만일 말입니다. 제가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북한 총남이라고 하는 이 책이 지금 몇 페이지냐면 2050페이지의 두께인데 이걸 읽어보시라고 그러면 저 미워하실 겁니다. 이 종남에 대한 이 내용이 1983년도에
발행이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남한에서 발행된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약간 그 북한을 보는 시각이 우리가 처음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에틱의 개념으로 외부 사람이 보기 때문에 그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만 봤기 때문에 가지는 약간 치우친 경향이 예전의 책임은 일수록 더 심하게 있습니다. 최근에 발행되는 것은 이 탈북자들을 통하여 다시 걸러진 내용들이 있어서 훨씬 더 북한 안의 모습을 알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은 오해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이 주체사상입니다. 이 황장엽 씨가 나와서 그가 공개하기 전까지는 이 주체사상에 아주 그 깔려져 있는 그 기본의 사상들이 다 발표되고 있지 않는데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하나 조선일보사에서 발행을 한 책으로 이것이 1997년 4월호에 월간 조선호의 부록으로 붙어 있는 그 책입니다. 그 내용은 황장엽 비밀 파일이라고 해서 타이틀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실패한 사회주의자의 고백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김일성 대총장을 지내고 주체사상을 창시해 북한 체제를 지탱해온 이론적 기반을 마련한 사상가 황장엽의 놀라운 고백이다 라고 하면서 그의 고백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결국에는 주체사상이 제대로 활용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왜 이 주체사상을 주관을 한 황장엽 씨는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에 근거하여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빠졌느냐? 인간의 욕망과 욕구와 그 필요를 찾아가는 것에 대한 인간의 요소가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그가 밝히게 되고 그 후에 거의 세상 떠나시기 전에 썼던 책 중에 하나가 그래도 이분이 학자이기 때문에 그런지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어둠의 편이 된 햇빛은 어둠을 밝힐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김일성이를 태양으로 이렇게 나타냈는데 이 김정일이 곧 그 햇빛을 인질로 잡았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김일성이가 제시한 주체사상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화하는 그 작업을 함으로 인하여 김일성이가 주장을 하려고 했었던 그 주체사상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 하면서 자기는 제대로 이론을 발휘했는데 김정일이가 개인의 그 욕심에 의하여 주체사상이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황장엽 씨가 자기를 정당화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이유가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주체사상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어야 복음을 제시할 때에 그들 속에 깔려있는 그 사상이 무엇인지를 알지 않으면 논쟁만 되고 결국에는 그들과의 그 싸움을 통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상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체사상의 가장 큰 핵심은 사람이 우주의 주인이다라는 걸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주체사상은
우주는 어쨌든 간에 누가 창조되어 있든지 간에 그것의 주인이 인간이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면서 내리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 결정 중에 사람 자신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다를 선포하는 것이 주체사상의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 그래 놓고 그들은 사람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 라고 그 자주성과 창조성과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라는 말을 그들은 강조를 하면서 사람의 속성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변화할 수 있고 또 더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바꾸고 나서 새로운 모습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철학을 가지고 이 주체사상에 대한 내용을 보면 꾸준히 단어는 철학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그 단어가 변하여 종교적인 차원으로 변한다는 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세계는 사람에 의하여 지배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세계는 사람에 의하여 개조 발전될 수 있다. 이게 주체사상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차원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종교화 돼가는 차원에 이렇게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한 말에 그 사람이라는 말을 그 사자를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김일성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된다고 할 것의 그 핵심을 가지고 나타내는 그런 차원에서 주체사상에 대한 부분이 강하게 전해지면서 자주성들을 높입니다. 그러면서 그것 주체사상이 새 사회 건설의 지도적 원칙을 밝혀주는 내용 속에는 정치, 경제, 국방 이 모든 예술 이런 부분에 마지막 인간의 사상까지도 개조가 되어 살아갈 수 있다. 인간은 변할 수 있는 존재다. 라는 그것으로 북한의 교육과 어렸을 때부터 가지는 교육과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환경과 사회죠. 그 환경을 지배하는 경제와 정치를 군사적인 차원에서 이끌어가갔다는 것이 마지막에 사용된 선군 정치라고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게 되면 이 선군 사상이 깔려있는 배경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거와 연결돼서 북한이 꾸준히 책을 만들어내는 것 중에 하나가 민요 따라 삼천리, 계몽기가 계몽기 가요 선곡집, 뭐 수령님과 함께 노래, 하여튼 이런 것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교육, 브레인워싱, 세뇌 교육, 그러니까 지식적인 것을 차우는 것만이 아니라 그냥 따라가도록 만들어가는 개념으로 하는데 한국에서 그 북한의 소설을 가지고 연구하여 발표한 책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 인간학의 분석이다라고 하는 북한 소설의 이해라고 하는 책이 신영기 씨에 의하여 그 실천 문학사에서 원래 이제 연세대학교 국문학과를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그 신영기 씨가 쓴 책을 통하여 보면 결국에는 북한 소설은 이 조금 전에 소개했던 이 노래들과 같이 이들로 공산주의 주체 사상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편한 것이라고, 그 바깥에를 나가면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쇠뇌하는 데에 목표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주체사상이라는 말 속에는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창조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인간으로 창조성에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놓고 그 창조성은 어디로 방향을 꺾게 하느냐면 결국에는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배받는 창조성.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창조성이 아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창조했다는 것이 아니라 너도 그 창조를 할 수 있다. 무엇을 위해서? 공산주의 주체사상을 위해서.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지금 짤막한 한 15분 안에 이렇게 결정을 여러분한테 해드렸습니다. 이 책 같은 거 불멸의 주체사상 김창하 씨가 쓴 1985년도 북한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런 책이 우리 남한에는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고 이제 미국이기 때문에 제가 보관하고 있는 것인데 이 책을 통하여 보면 우리 남쪽에서 이해하고 있는 주체사상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남한에서는 주체사상을 통하여 통치의 개념으로 가려고 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에 비하여 북한은 숨어있는 뜻은 뭐냐? 김일성이를 종교적 신을 만드는 데에 집중했다고 하는 차이가 그냥 뭐 그렇게 대단한 차이입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면에서 오늘 조금 더 이 주체사상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하고 나눕니다. 자,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무엇을 여태까지 배워왔냐면 북한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한 조선 땅에서부터 시작한 그 역사를 우리가 처음부터 봐왔습니다. 그 야한스 벨트베레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 땅에 도착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이전에 있었던 그 네스토리안의 경교의 그 흐름과 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카톨릭에 대한 그 영향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지난번에 처음 할 때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카톨릭의 역사를 사실이야 우리 그 선교사들의 보고에 의하면 카톨릭에 실수한 것을 개신교 선교사들이 실수하지 않기 위하여 많은 연구를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에 실수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있었지요. 그 카톨릭은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내용을 같이 나눌 때에 그 민간으로 들어가는 거라든지 또 평신도적인 차원에서 일반 성도들을 통하여 그 복음이 전해진 것은 굉장히 잘했는데 어느 부분에서 카톨릭이 문제를 가졌느냐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이 핍박에 대한 문제도 왜 일어났었느냐 하면 아주 놀랍게 카톨릭의 많은 핍박은 첫째는 새로운 개념이었다는 것도 있었지만 외부 세력과 접촉이 그 외부 세력을 들여오려고 했었던 데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선교의 초창기를 보면 알렌이 공사였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언더우드나 아펜셀레가 약간 거리를 두려고 했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카톨릭에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높은 그 정치의 높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늘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온 개신교 선교사님들은 고종 황제와 관계를 트는 데에 먼저 그 신경을 썼고 또
가톨릭에서 신경 쓰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개신교는 여자들을 향한 복음을 나누는 데에 더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병원도 여자를 위한 병원을 세워줌으로 인하여 복음의 확장이 여자들을 통하여 갔다는 때는 굉장한, 근데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톨릭이 못한 것을 개신교가 한 것이 있다고 하면 성경입니다. 언어 사용에서 일반 평민들에게 한글을 쓰는 그 차원까지 공고가 붙게 하는 일을 하긴 했지만 가톨릭 자체 안에는 성경이 일반인들에게 나누어지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 속에 우리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성경 번역을 해놓고 그냥 한글로 그 성경을 인쇄 배포했다는 차원이 개신교가 더 빠른 차원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난 후에 선교사님들의 행했던 선교 전략들을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병원이든지 학교든지 그리고 부흥의 중심이라든지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연합을 통하여 성경도 찬송가도 주일학교 공과 교제도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에는 한 교회를 이루어 보자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움직였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다가 이 연합함을 통하여 그것이 감리교와 장로교를 넘어서서 연합이 일어났을 때에 1903년도에 원산에 있었던 할디 선교사, 감리교 계통의 선교사가 장로교 선교사들이 있는 평양에 초청받아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를 그들이 거기서 체험하며 일어났던 1907년도에 대부흥의 역사는 선교사들의 연합에서 일어났던 거죠. 근데 연합했을 때 그들이 진정한 연합은 당신이 감리교든 장로교회든 성결교회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갔을 때에 연합이 있었습니다. 조직체적인 연합이 아니라 유기적인 차원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의 연합이었는데 갑자기 그들이 한 교회라고 하는 조직체 아닌 조직체를 그들이 하나로 엮어 간다고 하는 순간부터 거기에 분리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1911년 교단으로부터 편지들이 날라 들어와서 한 교단으로 하는 것을 한 교회로 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서부터 장로교 선교사와 감리교 선교사가 나눠지고 또 한국 선교사와 한국 교회와 선교사님들이 분리가 되고 공과를 따로 쓰게 되고 선교센터가 나누어지고 신학교가 나누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니 결국에는 복음주의와 자유주의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나누어지고 결국에 민족과 민족이 갈라지는 사건까지 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큰 질문 하나가 있었죠. 북한에 과연 지하교회가 있느냐? 왜 그 나라가 갈라지고 나서부터 일정 시대 때에 받던 핍박보다 더 심한 북한 공산주의에 의한 핍박으로 인하여 모든 알려져 있는 교회 건물은 다 사라지고 폭격에 의해서 쓰러진 것도 있었고 무너뜨린 것도 있었고 건물을 다른 목적으로 바꿔 사용하는 차원에서 교회가 다 무너지고 1959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조선 기독 연맹까지도 완전히 무너지는 그 문을 닫는 사건이 일어나므로 북한 안에 1971년도에 김일성이가 일본에서 온 기자들을 만나서 인터뷰할 때에 이런 두 마디를 합니다. 여기 북한 안에 교회는 다 사라졌습니다. 할 때 그 사람의 머릿속의 교회는 교회당이었습니다.
그 교회당 거는 뭐라 그러냐? 그거를 핑계를 유엔이 폭격을 할 때 건물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라고 해놓고 두 번째 교회를 놓고 얘기할 때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이 다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므로 1971년도를 기점으로 하여 기독교가 북한에서 다 사라졌다는 선포를 해놓고 1972년도에 김일성이가 북한의 신이 됩니다.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그 차원으로 신이 돼요. 김정일이가 그 주체사상을 통하여 자기가 그 권력을 인수받는 그런 자리까지 가죠. 그런 상황 속에 오늘까지도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어떤 논쟁을 하고 있냐? 과연 북한에 교회가 있느냐? 그것이 그냥 단순히 교회론적 차원에서 교회가 있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우습게 교회가 과연 북한과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 존재할 수 있겠느냐? 또 우리가 못 봤는데 어떻게 그게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런 내용을 가지면서 북한의 교회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자, 우리가 신학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만일 북한의 교회가 없다고 하면 모든 교회를 망가뜨린 그 사람 힘이,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세다는 말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것을 없애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또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지속되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교회는 오늘까지 성장해 나가왔고, 역사적으로도 우리 옛날 초대교회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근대교회 역사만 하더라도 러시아가 그랬고 루메니아가 그랬고 중국과 같은 데를 보면 지하교회가 존재하고 있는데 왜 북한에만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적어도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분명히 있겠지만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다 없다는 것에 대한 그 증거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그 순교당하는 자들의 그 숫자를 우리가 모아서 보았더니 그 숫자가 16,000명 이상의 그 순교자가 나온 것이 한 몇 년 사이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6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안에 지속되게 순교가 있는 것을 보면, 자, 순교자가 있다는 얘기는 믿는 자가 있다는 얘기고, 믿는 자가 있는데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직적인 차원과 그 그룹적인 차원에서 가정에서 믿다가 죽는 숫자보다 더 많이 있는 것을 보면 거기에는 분명히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 예배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교회는 있는 것이 있다라고 우리는 그 결정을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는 북한에 대한 과연 오늘 어떤 정치 체계가 있느냐, 북한에 어떤 그 군사적인 조직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북한의 교육, 예술, 미술, 그리고 사회에 대한 것을 공부하고 오다가 오늘 현재의 북한의 지하교회에 대한 북한의 오늘 상황을 전 시간에 잠깐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 30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 자, 북한이 지금 어느 상황에 와 있고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예측들을,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만은 다른 특별하게 우리가 예언자적인 차원에서 예측 말고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조금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선교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다루면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지금 이런 타이틀로 한 30분 동안 함께 나누겠습니다. 북한의 붕괴 이미 시작되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그 파워포인트 좀 올려놔 주실래요? 요 파워포인트는 제가 강의만 하고 제가 나눠드리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 이유인즉 이 파워포인트의 주인이 제가 아니고 우리 선교회에 있는 김요한 목사님의 파워포인트를 제가 오늘 이 강의에 원래 초청해서 그 강의를 이렇게 대신하도록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학교로부터 제가 이 과정에 허락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말로만 구두로만 여러분에게 나누는데 이 반에 함께 있는 여러분 그저 함께 이 그림을 보면서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붕괴가 시작이 됐다. 어디가 갑자기 사라지네요. 그 어딘가 잘못된 것 같죠. 자, 뭐 그냥 갑시다. 예. 이거로 갈 수는 있네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냥 보십시다. 자, 북한의 붕괴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전제가 뭐냐? 아주 중요하게는 뭐냐? 북한의 우리 그 구조가 왜 바뀌어요? 그냥 놔두시지 그랬었어요. 예. 북한의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북한의 구조는 우리가 처음 제시했던 것처럼 사회주의가 북한화되어 공산주의가 되었고 그 사회주의적 공산주의로 인하여 북한 나름대로의 새로운 주의가 가져진 것이 김일성주의, 곧 불러서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인데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주의에 대한 정의는 이 사회주의의 반대말이 뭐냐면 자본주의이고 공산주의의 자유 반대말은 개인 소유주의라고 하면 아마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북한의 붕괴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시작을 하면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개념이 북한에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개념하고 달라진 모습들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그 불을 조금 꺼주시면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보세요. 이게 지금 해산에 있는 그 시장 앞의 모습입니다. 머리에 미고 다니는 건 우리 남쪽 사람하고 똑같죠. 그렇죠? 다 같은 조선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들의 입은 옷이 일전에 우리가 보아왔던 검정 옷이든지 회색 옷이든지 푸른 옷이 아니고 이들이 입은 옷을 보면 색깔이 있는 옷이 보이기 시작하죠. 더 놀랍게는 보십시오. 그 시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옷은 유니폼을 입고 있었는데 이 물건을 사러 온 사람들의 옷이 알록달록해요. 자, 그쪽에서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여기에 뒤에 있는 사람들의 의상이 다 일률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이 그 우리가 일상 보아왔던 북한 사람들의 마저 빼빼 마른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살이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건 아주 최근의 사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북한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이 장마당이라고 하는 이 시장이 이제는 매대가 형성이 되어서 자, 한 매대, 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매대는 요만큼이에요. 요만큼씩 요만큼. 자기 앞에 1m 정도. 두 매대를 하면 2m의 매대를 가지고 그
앞에 1m 바이 1m, 거의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1평방미터, 1평이라고 얘기합니다. 1평당 이 사람들이 하루에 얼마를 내느냐? 200원 곱하기 30일이면 6,000원. 그러면 적어도 이들이 6,000원 이상의 수입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보면 요 사람 앞에 있는 물건과 그 옆에 있는 사람의 물건과 다 같아요. 거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다가 가면 이제 또 다른 종류의 이런 물건들을 팔아가는, 그러니까 1평방미터 앞에 진열할 수 있는 물건이 과연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요 전체의 가치가 대강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평방미터에 올려놓은 요 사람에 대해서만 물어보십시다. 많으면 우리 US 달러로 하면 500불, 적으면 한 80불 정도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그만 한 사람이, 그런데 여기 이 건물 안에 이런 사람이 몇 명이냐? 200명 정도 들어가 있어. 그러면 200명 곱하기 80, 그냥 100불 정도 잡자고요. 그럼 2만 불이라고 하는 돈이 여기서 흘러가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개인 소득이 이제는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팔아서 모든 것을 정부에다 바치는 그 개념을 넘어서 임대료만 내고 거기서 얻는 이익은 자기 것이 된다고 하면 이제는 사회주의 개념을 넘어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 갑자기 사회주의 개념이 넘어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아랍의 제스민 혁명에 그 갖고 있었던 그 붕괴되는 모습이 그 옛 소련의 사회주의 체계가 붕괴됐을 때와 비슷한 점이 있었어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 사람들이 북한은 결코 안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불변론이 있었어요. 제스민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애굽의 이집트가 무너질 거라, 무바락이 변할 거다 생각도 못했어요. 마치 소련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더군다나 이 제스민 혁명의 가능성이 어떻게 이슬람 체제가 있는데 이게 변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고, 또 이러한 생각이 어떤 면이 있었냐면, 예측을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권력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독재를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그 독재의 모든 것이 다 통치되고 있었는데, 또 하나는 외교 안보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능력이 있었어요. 미국과 애굽, 이집트와의 그 관계는 굉장히 좋은 관계 속에 있었거든요. 그것만이 아니라 무바락 그 사람 자신의 출신에 의하여 누리고 있었던 군사력이 어느 누구 하나도 그 무바락을 향하여 그 반기를 들 만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군대가 그 정말 길가로 나온 사람들을 마지막 보호해 주는 데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사회주의 체제 속에 균열이 오기 시작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획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없기 때문에 경제 계획을 할 수 없고, 그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없는 거예요. 생산할 것도 없고, 제가 다시 켜놔 주실래요? 사진을 카메라를 위해서. 생산할 것도 없고 재료도 없고 그 생산을 할 만한 인력도 없는 것이 됐어. 그런데다가 경제가 계속 다운이 되는 바람에 그냥 잠깐 경제가
이 조정 기간을 지나가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 이론을 보면 국가의 경제 이론은 5년마다 한 번씩 경제가 오고 그 5년기에 25년마다 큰 경제의 흐름이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벗어나는 것도 길어야 5년이고 정말 길면 10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이론인데에 비하여 지금 북한이 1990년도부터 들어간,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 95년도 이후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탈북자가 시작된 것은 91년도부터 나옵니다. 드늘 선교회가 처음으로 탈북자가 나온다고 하는 그 보고를 91년도에 우리 한국이 중국과 92년도에 수교가 일어나기 전부터 발표를 한 것을 했을 때에 너무나 놀라는 기사가 되어서 한국 다른 데서도 그것을 픽업한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경제의 침체가 오래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안에 체제 자체에서 문제가 생기기, 균열이 깨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생겨지기 때문에. 그러더니 결국에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뭐냐? 정치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런 겁니다. 밥을 주고 옷을 주고 가 쉴 곳을 주던 그 지도자가 못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뭘 하냐? 내가 주도자가 돼야 돼.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주체 사상이 가르쳐 준 게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이 주인이다 라고 해서 그 인간이 김일성이라고 하고 그를 따라갔는데 그가 공급하던 것이 끊어지니까 이제는 누가 그 공급을 해줘야 됩니까? 내가. 그래서 이제는 집단적 사회 그 주체 사상에서 개인적 주체 사상으로 변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구조는 옛날의 구조가 아닌 새로운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곧 붕괴는 이미 시작됐다는 말이 사회주의를 떠나서 이제는 개인주의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중동의 제스민 혁명이 가능성했던 것이 뭐냐? 첫째는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 배고픔과 연결된 것이 원인이 뭐냐? 만성적 그 고실업률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이 없었어요. 지금 오늘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거꾸로 한 5% 이외에는 직장이 없는 것처럼 직장에 가봐야 생산을 할 수 없고,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교사들까지도 오후 시간에 장터에 나가서 생활을 유지할 수밖에 없도록 장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라면 교사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실질적으로는 실업자가 되어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데에 비해서 어저께 잠깐 나눈 것처럼 인플레이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화폐 계획을 통하여 인플레이를 잡는 게 목적이었는데 거꾸로 인플레이가 역으로 작동함으로 고물가가 됐죠. 이런 상황 속에 자, 내가 배고파요. 내 환경이 안 돼요. 그런데 옆에 사람들을 봤더니 특권층은 그들은 누릴 거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얼만큼 누리게 됐느냐? 요새 와서는, 옛날에는 김일성 대학에 들어가려면 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그 층에 연결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요새는 한 5,000불만 갖다 주면 김일성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돈의 세력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어느 특권층들은 부패한 모습들을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데, 솔직히 지난번에 가서 제가 조금 제 눈에 거슬렸던 것이 뭐냐, 우리 한국에서 겨울철에 밍크코트 입고 나오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뉴욕에 가면 많아요. 그런데 남한보다 북한 어느 한 그 평양의 한 코너에 갔더니 이 밍크코트 안 입은 사람이 적어. 무슨 얘기인지 들리세요? 그 고위층의 사람들이 이렇게 교제하고 만나고 하는 그 한쪽에 중앙당 그 당사가 연결된 쪽의 사람들의 의상은 우리 북한에서는 심히 볼 수 없는, 그 사람들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사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의상들이 있다는 것은 뭐냐? 특권층의 부패가 심해졌다는 것이. 그 다음에 그것과 연결된 것이 뭐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지도자들을 향한 그 신뢰가 깨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렸어. 그러면 그것에 의하여 북한 체제에 오는 문제가 여태까지 가졌던 것이 뭐냐? 유일 지배 체제였거든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었어. 그것 이외에는 그들이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주체사상이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공급을 안 하니까 그 자리에 누가 올라갑니까?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올라간다는 말은 사회주의가 아닌 개인주의로 갔다는 것을 통하여 이제는 북한 안에 어쩔 수 없이 권력 구조의 변화가 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다 김정은이 밑에서 녹을 먹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이상하게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거든요. 똑같은 떡을 받았는데도 남의 떡이 커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그 안에서의 권력 구조의 변화가 올 것이고, 또 하나는 김정은이 자체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네 가지만 좀 찾아보십시다. 왜? 북한에 일어나는 요 네 가지 상황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때 보면서 북한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 첫째가 뭐냐면 계층 구조의 변동입니다. 여태까지 경제난 이전에는 우리가 처음 한 것처럼 핵심 계통, 동료 계통, 저 계층, 적대 계층, 이렇게 세 계층으로 우리가 그 성분을 나누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995년도를 지나고 특히 2008년도를 지나고 나서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서 핵심 계층이라는 말보다는 상층이라 그래서 이 상층, 중산층, 하층을 경제 논리로 나눠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전 인구의 한 5% 내지 15%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2천만의 인구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의 5%면 몇 명입니까? 한 10만 되죠? 100만이에요? 예. 100만 인구는 많으면 220만이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공산당원. 왜? 공산당원이 되지 아니하고 사업을 규모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상층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공산당원이었고 지배층이었던 사람들이, 이 밑에 동료층에 있던 사람이 상층으로 올라갈 수는 없었어요. 핵심 계층에 있는 사람들 중에 상업으로 뛴 사람들, 권력을 이용하여 부를 축적한 사람들의 숫자가 한 220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220만은 어떤 사람이냐? 한 달 수입이
미국 돈으로 얘기하면 한 3,000불 정도 되는 사람. 그럼 적은 게 아니죠? 그렇죠? 3,000불 정도 되는 사람. 그리고 나서 중산층이 30% 내지 한 40%가 된다. 그냥 한 600만 정도 내지 한 1,000만 정도가 중산층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중산층의 그 생활 수준은 얼마 정도 되느냐라고 적어도 우리가 알려져 있기는 이 사람들은 월 10만 원 정도의 소득. 그러면 10만 원이 얼마입니까? 근데 보세요. 상층은 300만 원, 3,000불인데 비하여 중산층은 100불이에요. 10만 원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하층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냐? 중산층은 쌀밥을 먹기는 하지만 기타 부식물을 먹는 데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상층은 쌀만이 아니라 그건 기본이고 고기, 과일, 다양한 부식물을 즐겨 먹는 사람. 하층은 어떤 사람이냐? 쌀 이외에 다른 식량을 섞어야만 되는 거. 요 하층 밑에 한 층이 더 있어요. 빈곤층. 이 빈곤층까지 있는데 이 하층의 월급은 한 달의 소입은 얼마 되느냐? 한 50불 미만의 생활하는 사람. 그래서 여기서 퍼센트로 5%, 30% 이렇게 잡아놨는데, 전 이거는 이제 김요한 목사가 하는 것인데 전 조금 다르게 봅니다. 실질적으로 상층에 있는 사람 22만 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특수 생활을 하는데, 그들의 생활은 실질적으로 북한의 서구의 유럽의 중산층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한 달에 3,000불 정도 된다고 하는 그 200만의 숫자는 무슨 얘기인지 들리시죠? 5%만이 아니라 0.5%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는 것만이 아니라 경제 엘리트라고 불려지는 22만에 이하여 전 북한에 누리고 있는 부는 95%라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상층과 하층의 그 disparity는 그 차이는 상상할 수 없는 부의 그 차이를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앞으로 사회적 관계에 변화가 올 것인데, 가장 큰 변화가 뭐냐? 식량과 주택과 배급제를 통하여 통제하던 시스템에서 그것이 다 무너져 가지고 이 사회가 여태까지 연맹 체계에 의하여 조직이 이루어지던 것이 그 연맹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을 볼 때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 공적 관계망의 악화는 어떻게 되느냐? 얘기한 대로 배급제도의 붕괴입니다. 근데 이미 시작됐고 이제 평양에서만 조금 남아 있어요. 근데 이 배급제도가 어디까지 갔는지 아십니까? 참기름 한 병 받는 거, 맥주 한 잔 마시는 것까지도 이게 배급제도로 오는 것만이 아니라 영화관에 가는 것도 표를 받아야만 되는, 그리고 식당에 가서 먹으려고 해도 이 표가 있어야만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음성적으로 꼭 나는 집안 식구들을 데리고 와서 저 영화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자기가 받았던 참기름의 표를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영화권에 바꿔가는, 그러니까 이전에 이런 뒷거래들이 물물 교환으로 이루어지던 것들이
이것이 어떻게 바뀌어가느냐? 돈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배급제도가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기존에 심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사회로서 결석해와져 있던 그 모든 상황이 와해되고 상거래 중심적으로 아까 돈으로 얘기합니다.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실리를 추구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했냐면 나 여기 극장 가는 표 있어. 5개 있어. 너 갖고 있는 건 뭔데? 참기름 2병이야. 그냥 대충 됐다. 하던 것이 이제는 참기름에도 가치가 붙어지고 그 극장표에도 가치가 붙어지기 시작하면서 실질적으로 이거 할 때에 자기의 이익을 예전에는 이익이 아니라 그냥 교환, 물물 교환적인 차원이 되었는데 이제는 이익을 챙기는 차원으로 바꿔지기 시작하면 사회주의 개념을 넘어서 자본주의 개념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세 번째로 통제와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저항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생계 위지를 위하여 블랙마켓이 일어나는 생계 위지를 위하여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면 전보산대에 있었던 줄을 밤에 가서 끊어가지고 갖다가 팔아요. 공장 안에 있었던 물건을 가져다가 그걸 팔어. 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태까지 사회주의에서 주장을 해서 그 부분에서 살아가던 그 전체 기계까지도 하나의 내 부속이라고 내가 기계가 내와 하나의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했던 그것을 넘어서서 그들은 자기 생계를 위하여 그 모든 구조와 이런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세계가 되어버렸어. 그러면서 뭐가 일어납니까? 밀수. 어떤 것이 밀수가 되냐? 마약까지 포함돼서 밀수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뭐를 맛봤냐면 이익을 챙기기 시작하다 보니까 자기 혼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여유, 잉여분이라는 것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변하여 잉여가 커지면 자본이 됩니다. 그러면 자본주의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 네가 하루 벌어 생활해서 그냥 하루 먹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루 벌어놓고 일주일을 산다고 그러면 일주일 동안 그 여유를 누리고 싶어하는 인간의 속성 속에 그 누리는 것을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재투자하는 그래서 다른 것까지 얻어가는 자본주의의 문화가 생겨짐을 통하여 예전엔 텔레비전이 없어도 됐는데 옆집 사람이 텔레비전이 있다니까 우리도 텔레비전 옆집 사람이 냉장고가 있다고 하니까 냉장고를 이렇게 두는 사건들이 생겨짐으로 인하여 사람들 안에서 누구는 뭐 있고 누구는 뭐 없는 왜 모든 사람이 다 없을 때는요 영어로 얘기할게요. Absolute poverty는 poverty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적 빈곤은 빈곤이 아니에요. 상대적인 빈곤이 왔을 때 빈곤을 느끼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은 먹는데 나는 못 먹는다. 저 사람은 갖고 있는데 나는 없다. 저 사람은 쓰고 있는데 나는 못 쓰고 있다. 내게는 그 안에 불만과 불평과 상대방을 향하여 부정적인 생각들이 올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서 이 어떤 북한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것이 뭐냐? 정치교육이고 그 정치교육을 어떻게 했느냐? 생활총화라는 것을 통했는데 지금은 생활총화 안 하고 돈을 슬쩍 갖다 넣어주면 체크를 해주고 이 사람 출석 안 해도 출석한 것처럼 만들어줘. 그것이 심화되면 결국에는 뭐가 생활총화를 대신할까요? 돈, 권력.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국가에 대한 불신이 생겨지면서
개인들의 금전 만능주의가 심화되면, 근데 지금 심화되고 있거든요. 첫째로 국가로부터 심리적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북한에 있다가 중국으로 넘어간 일은, 그리고 넘어가서 거기서 안 돌아가고 중국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거기서 수입을 올려서 자기들의 가족들을 먹이는 상황이 됐어. 그냥 중국에 가서 생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한에 와가지고 거기서 벌어서 100불을 북한에 보내면서 한 60불은 뜯기지만 40불이 자기 새끼들한테 간다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탈북한 자들의 삶을 유지할 때는 그들이 국가를 믿는 데서 완전히 떠나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북한이라는 공산 국가에 대한 신임만이 아니라 현재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전에까지 외쳤던 게 뭐냐면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모든 걸 다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 이젠 다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라는 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배고프고 내가 살아가야지 예전에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겠다, 이런 애국의 개념이 북한에서 사라지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는 것이 뭐냐? 북한 안에 이미 내적되어 왔었던 그런 상황이 균열이 일어났는데, 첫째로 정경유착형의 부유층이 생겨지므로, 거꾸로 무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빈부의 격차가 생겼고요. 또 지금 우리가 그 북한 안에 시장에 가서 보면요, 물건을 보면 북한 안에서 생산된 건 거의 없는 거예요. 다 중국에서 들어온 물건이고, 최근에 약간씩 예전에 들어왔던 일본에서 들어온 물건들이 좀 있고, 북한 안에서의 자생력이란 것은 다 없어져 버린 상황에 지속되는 경제의 어려움은 이제 북한에 오늘 현재 어떤 상황이 됐느냐? 붕괴가 시작된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990년도 이전에는 배급제도와 그 직장제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역도 그들이 조직을 해서 움직일 수가 있었어요. 정치적 성분에 대해서 계층 구분도 뚜렷했어요. 국가 의존형의 생존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국가 권력에 대한 것도 사람들이 다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배급제도가 1990년도를 넘어가면서 경제난이 일어나고 나서부터는 배급제도도 절폐되고, 그 비정규적인 그 조직 생활이 일어나게 되고, 소득에 대한 그 차이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시장 의존형의 생존 시스템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예전에는 시장이 없었거든요. 그냥 나누어진 데 가서 표만 주면 받아가던 데서 이젠 시장이 생겼어요. 마지막으로 국가 권력의 대응 시스템 자체가 없어져 버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소위 그 정치학자 제임스 데이비스의 이론이라는 이론에 보면 이 집단적 심리적 좌절감이 오면 그 자체는 붕괴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국가 의존도가 사라지고 이념적 중심에 대해서 그 중심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런 상황 속에 화폐 개혁을 통하여 시장을 강제로 개입을 시켰던 상황이 일어나면 북한은 어떻게 될 거냐? 탈북자는 증가할 것이고, 강성대국이라는 것도 뭐 0으로 돌아갈 것이고,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북한은 체제 위기에 오게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 오늘 우리가 뭐를 준비해야 되느냐? 북한의 붕괴가 일어나고 있음에 오늘 우리가 통일이란 말이 붕괴란 말과 우리가 같은 차원에서 좀 이해하면서 북한에 올
붕괴의 문제들을 우리가 조금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결론적으로 북한이 지금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와 있음을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하고 이 시간에 함께 나눕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북한이 붕괴한답니다. 아니, 붕괴가 벌써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붕괴된 북한을 어떻게 들어가서 어떤 형태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지에 대한 그 부분을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저희들이 배운 이 상황들을 잘 알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